예, 이번 시간은 29강 챕터 12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말 문제하고 계산 문제가 반반 정도 섞여 나오거나 아니면 말 문제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토픽입니다. 말 문제 위주로 잘 정리하셔야죠. 일단 챕터 12.1에 보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 의의부터 보겠습니다. 법인이 첫 번째 특수관계인과 거래해야 하고요. 두 번째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걸로 인정이 되는 경우죠. 이거 1하고 2는 AND 요건인지 알죠? 1에 with 특수관계인하고 거래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하셔야죠. 두 번째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켜야 합니다.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즉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손해보는 척 하다가 걸리는 거죠. 이거 이익 보는 척 하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이익 본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세금을 낼 걸 기대할 수 있잖아요. 이 조세 부담을 회피한다는 소리가 일부러 뭐 한 100원 받고 팔아야 할 것을 헐값인 한 60원만 받고 팔아서 40원을 손해보는 척 신고하는 사람한테 플러스 40원을 입금 산입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관계인과 감소시킨다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이건 당연히 AND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한다고 당연히 부당행위에 걸리는 건 아니죠. 삼성전자가 계열사하고 거래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게 다 부당행위에 걸리는 건 아니니까 두 개는 당연히 AND 요건이고 화살표를 보면 그 거래를 부인하고 정상적으로 거래한 경우로 가정하여 각소를 다시 계산하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뭐 이렇게 기출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요 부당행위는 사법상에 무슨 효과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막 법적으로 위배돼서 뭐 구속된다거나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세금 구하는 측면에서만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안 되니까 제대로 입금 산입해서 과세를 올리겠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인 거죠. 이점의 유형을 보면 그 사례가 있는데 S전자가 대주주에게 토지 시가 100을 아래와 같이 거래할 때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서 이건 의제기부금하고 똑같은 로직과 똑같은 숫자를 제가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라는 대주주만 바꿔서 가져온 문제인데요. 왼쪽 세로를 보면 거래가가 150원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고가로 거래하는 거고 2번 보면 거래가가 60원이면 이건 저가로 거래한다는 뜻이겠죠. 가운데 세로에 양수죠. 그러면 이제 1과 가운데 세로를 보면 그 고가로 양수되는 거고 2와 가운데 세로 보면 저가로 양수하는 거고 오른쪽 세로를 보면 1과 오른쪽 세로는 고가 양도가 되는 거고 2와 오른쪽 세로는 저가 양도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2 곱하기 2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상대방이 이익 보고 내가 손해보는 것은 제가 오직 딱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거 워낙 중요한 단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고가 양수 저가 양도가 됩니다. 요새는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고가 매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예전처럼 고수저도라는 표현을 써야 정확히 이해가 쉽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수하면 손들어봐 하면 저도 고수하면 손들어봐 저도 이걸 기억하는 순간 제가 고수가 된다고 하면서 고수하면 손들어봐 저도 이게 고수저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 주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듯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유하는 나의 손해로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고가 양수 즉 고가 매입 저가 양도만 부당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3점의 중요성 기준을 보면 이게 고수저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행위에 걸리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가 100짜리 토지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현실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조금 내가 손해보면서 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100억짜리를 99억 8천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거 실은 아니면 99억 7천만 원에 팔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제가 좀 약간 짓궂게 얘기하자면 100억짜리를 99억 9,999만 9,999원에 팔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단돈 1원이라도 저가 양도하면 무조건 부당행위에 걸리는 거냐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보다시피 3점의 중요성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 중요성 기준을 흔히 융통성 기준이라고 그냥 얘기하는데 여기까지는 융통성인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의 금액 기준으로 시가 빼기 거래가 또는 거래가 빼기 시가가 3억을 넘으면 3억 이상이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근데 이 금액 기준이 너무 관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보통 1억짜리 시가 토지가 있다면 1억짜리 시가 토지는 죽어도 부당행위에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 자체가 3억을 넘지 않으면 아무리 빵원으로 거래한다고 해도 시가 빼기 거래가를 하면 1억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이 동그라미 1번의 금액 기준은 너무 관대해서요. 세법은 이렇게 허술할 리가 없죠. 동그라미 2번에 비율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시가분의 시가 빼기 거래가가 5%만 틀어져 버려도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1억짜리 시가를 내가 9천만 원에 저가 양도한다면 1억 빼기 9천만 원은
1000만 원밖에 안 돼서 3억을 넘어갈 리가 없는데요. 시가분의 시가 빼기 거래가를 하면 1억 분의 1억 빼기 9천만 원이 돼서 한마디로 1억 분의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1억 분의 1000만 원이 되면 시가 대비 무려 10%나 틀어지게 잘못 거래했으니까 이때는 부당행위 걸리는 거죠. 자, 제가 일부러 숫자까지 들어가면서 이 중요성 기준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우리 이해도가 낮은 학생들은 이걸 외워버리던데요. 결론적으로 1번하고 2번은 둘 다 걸려야 걸리게 해놓은 엔드 규정인가요? 아니면 1번이나 2번 중 하나만 걸리면 걸리게 해놓은 5월 기준인가요? 우리 요새 어린 학생들은 이렇게 길게 하는 것보다 엔드냐 5월냐 하면 금방 이해하던데 고등학교 때 수학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실은 수학을 못했습니다. 수학 잘했으면 이과 갔겠죠. 이거 결론적으로 엔드입니까 5월입니까? 이거 5월이에요 5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걸리게 해놓으려고 이거를 5월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말문제에서 과거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당행위에 걸리기 위해서는 1, 5월, 2로 만들어 놨으니까 결론적으로 부당행위에 안 걸리려면 1도 안 걸려야 고, 엔드, 2도 안 걸려야 부당행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부당행위에 걸리니까 부당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1도 아니어야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엔드죠, 엔드 2도 아니어야 한다는 거. 이거 과거에 기출문제 많이 나왔다니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문장으로 설명드려요. 지금 뭐 받았을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면 이런 건 완전 유치한 말장난이 되는 거예요. 부당행위에 걸린다는 것은 이 동그라미 1번 요건, 즉 금액 기준에 해당하거나, 해당하고라고 하면 또 그 문장은 틀린 거고요. 해당하거나 비율 기준에 해당하면 부당행위에 걸리는 거고요. 부당행위에서 완벽하고 자유로워지려면, 즉 안 걸리려면 1번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2번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부당행위는 안 걸리는 겁니다. 이런 문장으로 말문제로 정말 골치 아프면 기분 나쁘고 막 짜증나거든요. 이건 완전히 그냥 유치한 말장난에 불과한 거니까 제발 이런 거에는 걸고 넘어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 밑에 마지막 줄에 줄을 보면 상장 주식은 시가 산정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중요성 기준이 없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상장 주식은 한마디로 여러분 쉬는 시간에 있다가 다음 증권이나 네이버 증권 검색하면 거기에 우리나라 약 1800개 회사 정도의 상장사가 검색이 될 텐데 얘네들은 이제 시가 산정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중요성 기준이 없고요. 언제든 그냥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도 부당행위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리 4번의 세모조정을 보면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많이 강조했는데 가운데 세로는 저가양도고 오른쪽 세로는 고가양수인데요. 지금 숫자 하나하나를 보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저가양도 하면 상대방한테 40원을 덜 받았으니까 내가 입금산입으로 40원을 더 과세당하면 되니까 입금산입의 부당행위에 40원의 배당이나 상여나 소득처분을 하면 되는데 오른쪽 세로 고가양수는 절대 안 그렇다고요. 고가양수는 100원짜리를 150원에 사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부당행위 50원은 너무 당연한 건데 기말까지 저가로 양도해버렸으면 만약에 그 자산이 나한테 남아있을 리가 없으니까, 왜냐면 양도했으니까요. 자산부채 왜곡이 있을 리가 없는데 고가로 양수해오면 여전히 기말까지 그 양수한 효과가 자산부채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양수는 사왔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고가 양수는 반드시 자산이 지금 높게 잡혀 있을 테니까 그것도 마이너스 수익으로 깎아서 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고가 양수는 저가 양도와 달리 언제나 이중 조정이 나온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수험생일 때 이걸 이해 못했어요. 부당행위 문제를 풀면 어떤 문제는 이중 조정이 나오고 어떤 조정은 그냥 한쪽 조정, 일중 조정만 나오는 거죠. 이게 뭔가 참 헷갈렸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고가 양수와 저가 양도가 그 로직이 다르다는 거, 이걸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고가 양수는 자산이 고가로 잡혀 있으니까 반드시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5까지 해서 이중 조정해 주는 겁니다. 12.2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적용 요건에 양가로 1번의 범위, 양가로 2번의 판정 기준, 양가로 3번의 판정 시점까지 나오는데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양가로 1번의 범위를 아주 막 어렵게 꼬아내거나 이걸 가지고 심하게 장난친 문제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실무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딱 표에 보여드린 것 정도만 그냥 문헌상으로 무슨 말인지 쭉 읽어보시면 되지 이거를 막 심각하게 사례로 꼬아내거나 그러기는 상당히 힘드니까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무슨 우리법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교재나 세법책에는 이게 해당 법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좀 어려울까봐 제가 일부러 우리법인이라고 바꿔놨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계속 법인세를 공부하면서 우리법인이 누구죠? 삼성전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이런 사람들이 삼성전자와 잘못 거래하면 부당행위에 걸린다는 뜻이고요. 동그라미 1번, 제가 우리 법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삼성전자라고 생각할게요. 삼성전자의 주주와 그 친족은 삼성전자와 잘못 거래하면 부당행위에 걸리는데, 가로 열고 소액주주 있죠? 저도 지금 삼성전자의 소액주주에 해당하거든요. 삼성전자는 워낙 주식값이 비싸가지고 뭐 이렇게 막 1000주, 2000주, 물론 삼성전자에 1000주, 2000주 사고 있어도 소액주주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대주, 뭐 기껏해야 한 20주, 100주가 채 안 되게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런 소액주주들은 한마디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 주식 전문 용어로 깃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꽃표시 1번에 소액주주란 1% 미만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데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리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법인의, 즉 우리 삼성전자의 기업 임원 사용인, 한마디로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임원 사용인은 삼성전자하고 잘못 거래하면 특수관계인이라는 소리고요. 니은에 보면 주주의 사용인, 주주의 사용인은 삼성전자의 주주 중에서는 법인 주주에 제가 에버랜드가 있다고 가정하죠. 왜 우리 용인에 있는 에벌레랜드 있잖아요. 에벌레랜드. 그 주주가 에버랜드가 일종의 법인 주주일 거거든요. 삼성전자의 법인 주주인 에버랜드에 다니고 있는 사용인마저도 삼성전자와 잘못 거래하면 특수관계인에 걸린다는 건데요. 이건 너무나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어져서 가혹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로 내용을 보면 주주가 영리법인, 즉 에버랜드 같은 영리법인이면 임원급까지만 걸린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삼성전자의 주주인, 즉 1% 넘게 가지고 있는 법인 주주인 에버랜드는 당연히 삼성전자와 특수관계인이고요. 그 에버랜드의 사용인까지도 삼성전자가 특수관계인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그건 너무 가혹하니까 가로 내용에 보면 에버랜드의 임원급 정도는 삼성전자와 특수관계인이 있다는 소리고요. 디귿 보면 사용인 외의자 중 법인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리을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3번에 우리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자, 이것도 참고만 합시다. 4번에 우리 법인, 즉 삼성전자가 지금 1번부터 3번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서 다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일반적으로 30%를 지배적인 영향력이라고 부르는데요. 30% 이상을 투자하여 행사하는 경우, 동그라미 5번 우리 법인이 직접 또는 1번부터 4번까지 자를 통해서 또 다른 법인의 2차 지배관계라고 소위 얘기하는데 지배적인 영향력인 3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등이고요. 6번에 우리 법인의 30% 이상을 투자한 법인에 다시 30% 이상을 투자한 법인, 7번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 집단 법인, 이 7가지 정도를 특수관계인의 범위로 지정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수업 목적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어봐도 되고요. 막 특히나 4번, 5번, 6번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굳이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거 깊숙하게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간단하게 참고하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판정 기준을 보면 쌍방관계 기준이라고 돼 있죠. 즉 이제 A와 B 사이에 특수관계인이 A에서 B 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특수관계인으로 나가면 B에서 A로 나오는 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양쪽으로 쌍방관계로 특수관계인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의 판정 시점을 보면 원칙은 행위 당시, 기말 시점이 아니에요. 특수관계인을 만약에 기말 시점으로 판단한다면 행위할 때는 내가 대주주였는데 기말 전에 주식을 팔아버리면 더 이상 특수관계인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말도 안 되게 누구나 특수관계인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기말 시점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행위했을 때 특수관계인이면 당연히 특수관계인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기말, 그러니까 행위 시점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긴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을 따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불공정합병인데요. 불공정합병의 경우는 합병 등기일에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즉 작년 초 1월 초부터 개시일부터 합병 등기일까지니까 이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넘겨가지고 그 꽃표지 3번 보면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의 기타 사항을 좀 볼게요.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국내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게 적용되니까 이거 비영리법인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그 내용이 다시 나오죠. 비영리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서 수익사업, 고유목적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건들지 않을 수 있어도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청산 중에, 심지어 망하기 직전인 문 닫기 전의 행위인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돼 있고요. 4번에 조특법에 의한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당기순이의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4번 정도의 예외를 빼고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법인 사업자들은 부당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부당행위 유형은요, 실은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다 이건 읽을 필요도 없는데, 고가양수, 즉 고가매입, 저가양도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요. 우리 양가로 1번, 양가로 4번으로 제가 일단 그룹핑을 해놨고요. 1번부터 12번까지 쭉 내용이 나오는데, 양가로 1번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산을 고수 저도하는 경우고, 양가로 2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을 고수 저도하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동그라미 1번, 자산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죠. 고수죠. 동그라미 2번,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죠. 저도네요. 양가로 2번에 고가양수, 저가양도인데, 동그라미 3번,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는 경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을 고수한 거고요. 동그라미 4번,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이거는 저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을 저도한 겁니다. 양가로 3번의 자본거래, 동그라미 5번의 불공정 합병 등이고, 동그라미 6번은 이외의 증자 감사 합병인데, 이 5번, 6번은 자본거래라고 해서 이번 챕터의 후반전에 잠깐 배우니까 그때 제가 구두로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말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나오기는 까다로우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양가로 4번의 기타 거래를 보면 동그라미 7번의 무수익 자산이죠. 예를 들어서 황무지, 뭐 간척 사업도 안 돼 있고 그냥 완전히 뻘인 황무지는 정상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안 사야 하는데, 우리 자회사가 황무지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경영에 허덕이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봐서 그 황무지를 우리 모회사가 막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황무지는 1원을 주고 사든 2원을 주고 사든 만약에 시가가 제로라면 그걸 사주는 행위 자체가 무조건 고가로 사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빵원짜리라고 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 출자를 받거나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낮은 가격으로 무수익 자산을 사준다고 해도 이거는 무조건 부당행위에 걸리는 거죠. 동그라미 8번에 불량자산이나 불량채권을 차환이나 양수해 주는 거죠. 지금 우리 자회사가 부도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채권은 내가 보기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우리 모회사가 괜히 그 부도난 채권을 막 사주거나 차환은 교환이랑 비슷한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나의 가치 있는 채권 하나를 주고 그 친구, 즉 뭐 자회사의 가치 없는 채권을 내가 받아오거나 하는 것도 이 행위 자체가 1원에 받아오든 공짜로 이걸 바꿔주든 무조건 나는 손해라는 행위인 거거든요. 동그라미 9번, 파생상품을 통해서 장난치는 거죠. 파생상품은 알겠지만 콜옵션, 풋옵션 같은 게 있을 텐데요. 내가 그 옵션을 행사만 하면 무조건 이득인데, 보는 것처럼 파생상품에 근거해서 막 권리를 일부러 포기해 주는 거예요. 행사하면 그 자체가 이득인데 권리를 포기하면서 나는 손해보고 상대방한테 이득을 입혀주는 것 같은 경우고, 동그라미 9번이고요. 동그라미 10번에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데, 우리 세법에서 출연이라고 하면 제가 기부라는 표현을 많이 한 적이 있죠. 상대방이 내야 할 기부금을 내가 대신 내주는 것도 전형적인 부당행위입니다. 그리고 11번도 특수관계인에게 불공정 부당행위 같은 거 하는 경우고요. 자본거래 등으로 통해서. 12번은 기타 유사한 거래입니다. 그 꽃표시 2번을 보면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1번은 창업자,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창업자를 우대하는 차원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 같은 거에 대해서 부당행위 제외해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권상장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되게 중요한데,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2번, 즉 소액주주나 일반 그냥 출연하지 않은 그냥 근무만 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택, 임대한 사택을 임차한 사택을 포함하면서 사택을 제공하고 그 별도로 뭐 월세를 안 받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당행위에 당연히 안 걸리는데요. 우리 또 수업 목적으로는 장난치려고 이 화살표를 많이 물어보곤 하죠. 출자 임원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주에 보면 중요성 기준에 적용이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부터 동그라미 4까지의 거래 및 이에 준하는 거래는 중요성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로 부당행위로 본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요성 기준이 1번부터 4번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5% 여기 써 있죠. 왜 1번하고 2번, 1번 또는 2번 이런 것들이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고수 저도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좀 이따 배운 단어 5번에 우리 불공정 자본거래 같은 경우는 3억
그 30% 이런 별도의 중요성 기준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시 첫 번째 땡마크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상장 주식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면 시가가 워낙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현저한 이익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조금만 금액이 틀어져도 무조건 부당행위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135페이지의 챕터 12.3에 부당거래에 대한 판단은 시가 산정학이라고 제가 제목을 과감히 붙여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계산 문제든 말 문제든 부당행위가 나오면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을 가지고 고가양수인지 저가양수인지를 한번 판단해보자고 그랬잖아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인데 이걸 시험 문제에서 시가도 줘버리고 거래가도 줘버리면 너무 문제가 쉬워진다고요. 한마디로 100원짜리가 시가인데 내가 이번에 60억에 저가로 헐값에 팔았다라고 문제를 줘버리면 누구나 이게 저가양도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내면 문제가 재미가 없으니까 시가나 거래가 중에 하나만 정보를 주고 나머지 하나는 나한테 찾아보라는 문제들이 전형적인 부당행위의 문제인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감 잡히세요? 그러면 출제자가 시가를 주겠습니까? 거래가를 주겠습니까? 당연히 거래가를 준다고요. 아니 거래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부당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래가를 문제에서 주고 나한테 역으로 너가 한번 시가를 찾아봐라 라고 해서 지금부터 시가를 찾는 시가 판단하는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문제에 나올 텐데요. 1점의 부당행위의 판정 기준을 보면 시가라고 돼 있죠. 양가로 1번 시가가 분명한 때는 그냥 잊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시가가 분명해지면 너무 문제가 썰렁해지거든요. 내용을 보면 당연히 시가를 적용하고 여기서 시가란 유사한 거래에서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가로 열고 상장 주식은 한국거래소 거래일의 최종 시세가격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양가로 2번에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때인데 반가로 1번에 일반 자산은 동그라미 1번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이게 둘 이상이면 평균액 내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상증법상 평가액인데 반가로 2번 주식을 보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라고 해서 주식은 감정평가 자체가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시가가 분명하면 여기까지 오지 마세요. 그냥 시가로 가는 거고 시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감정평가 받거나 그 다음 순위로 감정평가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가 있으면 그거 쓰시고 없으면 상증법상 평가를 가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주식은 감정평가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주식은 시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바로 보충적 상증법상 평가액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주에 보면 상증법상 평가액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격,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세법에서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4번에 지정지역 내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격이라는 게 있고요. 5번에 상장 주식은 평가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4개월. 이게 나중에 소득세법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그 법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얘는 전후 2개월이어서 각각 4개월을 의미합니다. 동그라미 6번에 비상장 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점을 보시면 임대차와 용역 제공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기본적인 자산부채, 그러니까 자산을 주고받는 내용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임대차, 즉 남한테 건물 빌려주고 아직 월세를 안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용역 제공, 남한테 감사를 해준 다음에 감사에 대한 대가를 안 받거나 적게 받는 거, 이런 임대차와 용역 제공의 시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동그라미 1번의 임대차는 뭐냐면요, 이거죠. 국세청의 취지는 남한테 건물을 빌려줬으면 그 전세 보증금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0억이라면 우리나라에서 50%까지는 보통 보증금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의 50%는 50억까지 받아야 하는데 제가 이거 우리 아들한테 빌려주고 진짜 보증금을 받았대요. 실은 이것도 의심스럽죠. 아들한테 건물을 빌려주고 정말 보증금을 받았는지도 의심스럽지만 뭐 받았다고 해요. 받았다고 뭐 신고했으니까 한마디로 100억짜리 우리 건물 하나 빌려주고 50%인 50억까지는 받았어야 하는데 믿을 수는 없지만 10억을 받았다고 하니까 10억은 인정해주자고요. 그러면 40억을 보증금을 덜 받은 셈이고 거기에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를 곱합니다. 40억에 지금 계산하기 쉽게 5%라고 할게요. 5%. 그럼 한마디로 40억이 5%니까 내가 지금 월세로요. 연간 40억이 5%면 2억인가요? 2억을 받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시가예요. 이게 시가.
이게 시가고, 아들한테 이것도 거짓말 같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세를 받았다면 1년이면 1억 2천이니까요. 너가 시가대로 2억은 받았어야 하는데 이게 거래가가 되는 거죠. 이 공식에는 지금 거래가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적수 없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적수 없이 시가가 나와 있는 거고요. 2억은 받았어야 하는데 1억 2천밖에 안 받았으면 이거 저가로 빌려준 거 아니냐, 즉 저도가 돼서 8천만 원까지 부당행위 잡히는 거죠.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전혀 외울 필요 없는 공식이라고요. 이 박스는 아주 쉬운 박스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 제공은 해당 용역의 원가 더하기 원가 곱하기 유사한 용역의 원가 기준 이익률이라고 돼 있네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감사를 해주고 회계사 3명을 데려갔어요. 나를 포함한 3명을 데려갔고 이 사람들이 인건비가 1,000만 원씩이라고 쳐요. 우리 회계감사 용역을 할 때 다른 재료비가 안 들어가니까 회계사들의 인건비가 가장 큰 원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원가가. 그러면 원가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이익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시가로 얼마인가 청구할 거 아닙니까? 저기요, 우리 친척 어르신, 제가 회계사 3명 데려왔는데요. 네, 딴 데 가서는 이런 말 안 하는데요. 원가가 3,0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익을 챙겨가지고 얼마라고 청구할게요. 이거 이익을 누가 얘기하겠어요? 원가를 누가 얘기하고. 근데 이제 계산 문제에서는 한번 우리가 원가를 안다고 가정하고 이익을 붙여가지고 시가를 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데 감사로 나가면 이 이익을 원가에다가 한 40%를 붙이는 악덕 회계사인 거죠. 그러면 이게 4,200만 원을 청구했어야 하는데 어르신, 우리 친척 어르신이니까 내가 100만 원만 남겨놓겠습니다. 라고 해서 3,100만 원에 거래하면 1,100만 원이 부당행위에 걸린다는 거죠. 이거 어려운 말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요걸 찾아야겠네요. 원가에다가 원가의 이익을 더해서 시가를 구하는 공식이 바로 거기 두 번째 있는 박스인 거죠. 해당 용역의 원가, 즉 직접비와 간접비를 싹 다 더하고 더하기 유사한 용역, 내가 다른 데서는 이런 감사해주면 원가 대비 몇 % 이익을 붙여먹느냐는 원가 기준 이익률을 더해가지고 나의 시가를 산정한 다음에 실제로 100만 원만 더 청구해서 3,100만 원 청구했다면 1,100만 원이 부당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주 1번의 사택의 임대 중요한데요. 아까 그 사택의 임대는 내가 어떤 사람을 지방으로 발령시킨 다음에 그 지방에 걔가 이제 아무런 연고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택을 쓰게 하고 월세를 대부분 안 받거나 아주 소액만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임원 중 출자한 임원과 친족이라면 부당행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택의 유지비, 예를 들어서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는 손불상여를 시켜버리고요. 소액주지 임원, 비출자 임원 모든 사용인은 부당행위에 걸리지 않고 송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소액주지 여부는 꽃 표시에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 2번에 보면 원가기준 이익률이라고 해서요. 대부분 우리는 기업회계에서 매출분의 이익을 구하는데 우리는 원가분의 이익을 구해야 하니까 이게 원가가 분모에 들어간다는 동그라미 2번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계산 문제 위주에서 이게 나오긴 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주 3번에 보면 단기에 미지급한 부당행위 시가초과액은 미지급으로 보지 않고 향후 지급 시의 부당행위로 본다고 돼 있고, 미지급한 부당행위는 세법상 부인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문장으로 보면 완전히 말도 안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뭐 암호 같은 수준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자면, 내가 100원짜리를 특수관계인한테 150원에 고가로 양수를 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 50원에 부당행위에 걸려가지고 입금산입의 상여나 입금산입의 배당 처분을 받을 텐데, 이거 공교롭게도 내가 돈이 130원밖에 없어가지고 이번 끼는 130원만 냈고 다음 끼에 20원을 추가로 더 준 거예요. 즉 20원이 지금 미지급이라고요. 기말까지. 그럼 부당행위는 50원이 다 걸리게요. 130원까지만 줬으니까 이번 기회는 30원만 걸리게요.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번 기회는 30원만 걸리고요. 다음 기회에 추가로 130원과 150원의 차익인 아직 결제하지 못한 20원을 더 주면 다음 기회에 돈을 줄 때 나머지 20원을 또 부당행위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행위는 한마디로 웃돈 주고 사올 때 부당행위 걸리는데, 웃돈을 130원밖에 안 줬으면 올해는 30원만 부당행위, 내년에 웃돈을 20원을 더 주면 내년이 20원이 추가 부당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정리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정리하실 때 마지막으로 가로 내용만 딱 암기해버리면 쉽게 정리가 됩니다. 미지급된 부당행위는 아직까지는 세법상 부당행위로 보지 않고요. 돈을 줄 때만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1차 수준에서 이렇게까지 문제 나오면 상당히 어렵고 고난이도의 문제가 되는데 뭐 맞추시면 당연히 좋죠.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1차는 기본적인 걸 맞아가면 다른 사람처럼 합격점에 나오는 겁니다. 그 밑에 클릭마크는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 대한 그냥 표가 요약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챕터 12.4의 금전 대여의 부당행위는 전형적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의미하는데 취지를 보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율로 금전을 대여 시 적정한 이자를 의한 이자와 약정이자와의 차액을 이자 수익으로 인정하는 금전 대여의 부당행위인데 박스를 보시면 적정이자는 가지급금 적수 곱하기 적정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 빼기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 또는 자회사와 모회사인 내가 약정한 이자 있죠. 약정한 이자를 뺍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1번의 가지급금 적수를 보면 첫 번째 땡마크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서 배웠던 업무간 자산 등 관련이자 계산 대상과 대여액과 동일이라고 해서 전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서 가지급금을 분자에 올리게 돼 있는데요. 그 가지급금 분자에 올리지 않는 9개 정도가 제가 있다고 그랬고 그 중에서 한 6개 정도가 중요하다고 그래도 키워드라도 알자고 제가 찍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가지급금은 여기서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안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땡마크에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서로 상계해버릴 수가 있는데 단 각각의 약정이 있으면 상계하지 않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적정이자율은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예외로 당좌대출 이자를 쓰고 있고요. 동그라미 3번의 약정이자는 이게 그러니까 가지급금 인정이자 빼기 약정이자지 실제 현금으로 주고받은 이자를 빼주는 건 아니니까요. 대표한테 돈을 빌려주고 만약에 이자를 못 받게 생겼으면 그냥 미수 수익으로 약정만 그냥 이자를 기말마다 미수를 잡아놔도 여기서 빼줄 수가 있으니까 이 박스에는 약간의 법망의 허점이 있는 겁니다. 이거 현금 주고받은 이자가 아니라 약정이자에서 미수 수익 들어갈 수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이자 수익이 기말까지 미수 수익으로 남더라도 약정만 했으면 세법상 이자 수익으로 인정된다는 약간 바보 같은 규정이 여기 숨어 있죠. 물론 이게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는 게 제가 다음 페이지에 주 3번에다가 써놨으니까 이따 조금만 보자면요. 주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말 그대로 분모분의 분자로 내가 대표이사한테 돈을 대여해줬을 때 우리 회사도 돈을 은행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빌려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가 은행에서 차입을 해올 때 평균적으로 몇 % 차입해오느냐가 바로 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인데요. 차입금 잔액의 합계분에 차입금 잔액 일일이 각각의 이자를 곱해가지고 말 그대로 평균을 내는 건데요. 꼴표시 1번에 특수관계인 차입금,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그 다음에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연지급, 그 다음에 장기연불 관련 지급이자 같은 경우는 이 분모분의 분자에 들어가지 않고요. 변동금리로 과거에 은행에서 차입해왔는데 1월 초에 변동금리로 6%로 차입해오고 7월 초에 대표이사한테 돈을 회사가 빌려줄 때는 그때 이미 변동금리가 또 8%로 바뀌었다면 예전 은행에서 처음 차입했을 때 이자율로 곱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후에 대표님한테 빌려줄 때의 그 바뀐 이자율을 곱하라는 소리입니다. 주 2번에 보면 당좌대출 이자율인데요. 현행 세법에서는 6.9%로 적용하고 있지만 수업 목적으로는 전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문제에서 주거든요. 자, 양가로 1번의 의무를 보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요. 나는 저 위에 있는 분모분의 분자 쓰려고 했는데 다 특수관계인한테 차입한 거면 저기 들어갈 숫자가 없으니까 별수 없이 당좌 쓰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차입금 전액이 금방 저 분모분의 분자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채권자 부분명이라든지 비실명 채권증권으로 조달됐으면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당좌대출 이자를 쓸 수밖에 없고요. 동그라미 3번 자금을 대여한 법인 나의 대여 시점에 저 위에 박스를 기껏 구하니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6%가 나오더래요. 근데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 즉 내가 빌려준 법인 있잖아요. 내가 지금 특수관계인인 우리 대표님한테 빌려줬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자회사한테 빌려준 거예요. 자회사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딴에 나름대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구해봤는데 나는 6%고 걔는 5%가 나오더래요. 이럴 경우에도 그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자회사 입장에서는 지가 남한테 돈 빌리면 5%면 충분히 빌려올 수 있는데 굳이 모회사인 나한테 비싼 돈으로 6%를 빌려왔으니까 이것도 1% 정도의 부당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양쪽을 다 인정해주지 않고 그때는 세법상 딱 정해져 있는 당좌를 쓰라는 게 이 규정의 취지고요.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4번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료도 종료일까지 무려 5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여금이 있으면 이것도 그냥 명백한 이자율은 6.9%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선택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저 박스에 있는 분모분의 분자를 구하는 걸 힘들어 하니까 그냥 대부분 당대대출 이자를 써버리고 있는데요. 당대대출 이자를 쓰겠다고 국가에 신고만 하면 올해 포함해서 총 3년 동안 당대대출 이자를 쓸 수 있고요. 4년 초에 또 당자를 쓰겠다고 하면 또 3년 쓸 수 있고, 또 7년 초에 또 당자를 쓰겠다고 하면 또 7년 더 쓴 다음에 계속 당자만 쓸 수도 있습니다. 주 3번에 보시면 장기 미회수 이자라고 그랬는데 옆에 이제 박스가 바보 같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현금 들어온 이자를 잡아줘야만 이게 인정이 되는데, 보다시피 박스는 약정만 해도 그냥 이 이자를 인정해줘 버리니까 대표한테 더 물려주고 이자가 회수되지 않더라도 그냥 약정 계약서만 잘 써놔가지고 대표한테 매년 말 뭐 금액을 주고받기로, 일정의 이자를 주고받기로 약정한다라고 해버리면 옆에 있는 박스가 제로가 돼버리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죠. 자, 동그라미 양가로 1번 보시면 이자율 및 상환기간에 대한 대표와의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를 잡으면 이건 부인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회사가 이자 수익을 계상하지 않으면 당연히 약정이자가 옆에 이제 빵이 되니까 전액이 입금산입이고요. 회사가 약정도 없으면서 옆에 있는 박스를 악용해서 미수수익을 괜히 잡아놓으면 그걸 당연히 세법상 가짜자산이기 때문에 미수수익을 없애버리고 마이너스부로 없애고 다시 FM대로 인정이자 총액을 잡으면 되는데, 양가로 2번 이자율 및 상환기간에 대한 약정이 만약에 있다면 동그라미 1번 귀속 시기가 도래한 금액은 입금으로 인정.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가짜로 잡은 건데.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미수로 인정을 해주되, 왜냐하면 약정이 있다고 돼 있으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즉 2016년 말까지 대표한테 그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 2016년 말에는 이 미수이자 없는 걸로 보고 다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잡습니다. 그게 첫 번째 땡마크에 있죠.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즉 2016년 말까지 대표가 지금 우리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에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못한다면 2015년 말 결산할 때 괜히 약정을 근거 삼아 미수이자 잡은 것을 2016년에는 부인해버린다 했다는 건데요. 지금 제가 주 3번을 빨리 설명드렸는데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1차 토픽에서는 상당히 수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도 괜찮고요. 챕터 12.5의 불공정 자본거래는 전형적으로 계산 문제만 나왔던 챕터여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말 문제에서 대비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점에 자본거래 부당행위 계산 부인 요건이라고 해서 크게 6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3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불공정 합병이라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불균등 증자가 다시 저가로 했냐 고가로 했냐, 저가로 했을 때 상대방한테 재배정했냐 아니면 찢어버리냐, 즉 실권했냐, 아니면 고가도 재배정시켰냐 실권했냐에 따라서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의 모든 경우가 있는 경우 성립이 되고, 중요성, 현저한 요건이라는 중요성 차이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만 간단히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주에는 3억 또는 5%가 아니라 3억 또는 30% 차이를 의미한다는 것도 한 번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이 부분은 말 문제가 안 나오고 계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 표 위주로만 간단하게 X, Y, 그러니까 OX 기준으로만 기억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문제를 보면요.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저도가 나왔네요. 양도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3억에 미달하 고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이거나 하면 안 되는데 둘 다 안 맞았으니까 이거는 부당행위 안 걸리는 거고요. 2번 보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범위의 감정가액, 주식은 빼라고 돼 있네요. 상증법상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맞는 말이죠. 3번 보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대하여 적용하며 불균등 합병으로 인한 주주 간 이익 분야의 거래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인의 판정 기준은 합병등기일 기준이 아니라 합병등기일의 직전 사업년도 그 개시일부터니까 상당히 길어진다고 했었죠. 4번에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가중평균 차익 이자율을 시가로 보아서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좌도 쓸 수 있는 예외사항을 설명드렸고요. 5번에 특수관계인 법인 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해도 부당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돼 있죠. 1번에 보면 기억에 보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원칙적으로 당해 설명되는 말을 기준으로 땡,
니을 보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우수익 자산을 1억에 매입하면 그냥 얘는 무조건 부당행위, 중요성 기준 없다고 그랬어요. 디귿 보면 딩동댕, 디귿 보면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원이 감정한 가액과 상증법상 평가액 중 높은 것은 아니죠. 순서대로 해야죠.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이를 보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했다. 낮은 이율로 차용했다? 낮게 사왔으면 나 잘한 건데 손해본 게 없는데 높은 이율로 차용해야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높게 빌려야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이거 높은 건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면 부당행위 적용한다. 그러니까 비율은 틀린 게 아닌데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낮게 빌려왔으면 내가 이득 본 거리니까요. 부당행위는 내가 손해봐야 하는 거니까 결국은 맞는 건 1번 니은밖에 없습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볼게요. 법인세법상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5% 3억 어디 갔어 그거. 너무 쉽게 틀렸구만. 그쵸? 2번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시가를 정할 때 불분명한 경우라도 감정평가법은 금액 쓸 수 없다는 소리고요. 3번에 임원의 임명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사실상 영향을 행사하는 거 아까 제가 세 번째인가에 부당행위의 특수관계인 범위 있었죠. 4번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거 아주 유명한 명제죠. 비현실적 퇴직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생기고요. 5번 특수관계인의 금전에 대여 또는 차용인에 대해서 부당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를 정할 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적용할 수 없으면 이 사업연도에 한정해서 당좌대출 이자를 시가로 한다고 했으니까 뭐 여기까지는 틀린 설명이 없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13절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